되게 떨리네요. 저는 2018년 11월 15일 날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속달 국정원에서, 그다음에 속달 그 하나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마치고, 조사를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2019년 3월 27일 날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탈북하게 된 거는 지금 여기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성도님들이 그 후원, 이렇게 기부금을 모아 주셔가지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기부금을 한 푼 한 푼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그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는 걸 제가 여기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걸 정확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간증을 나왔는데 되게 떨립니다. 이런 자세가 처음이라서. 저는 신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종교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오직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3대 그 부자들에 대한 우상만 허용이 되지, 그 외 불교나 뭐 종교나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궁금한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제가 지금 혼자서 그냥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 구절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고향이 평안북도 신의주예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지는 개성에서 군사복무하셨고 장교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중국에서 사시다가 1960년도 70년대 그 한창 그 귀국 운동이 불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귀국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대학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귀국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제가 세상에 태어났죠.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개성에서 군사 복무를 하시다가 개성에서 이렇게 부상당하셔가지고 장교로서 이렇게 제대돼가지고 제가 지금 태어난 신의주에 그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일자리를 주거든요, 군관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양정사업소에서 이렇게 그 지도원인가 하시다가 제가 엄마 배 안에 7달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엄마가 혈혈단신이에요. 저희 엄마는 형제분들이 다 중국에 계시고 조선에는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엄마가 진짜 혼자서 저를 낳아서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라는 말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저에겐 생소하죠. 근데 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대학 공부를 평양에서 대학 공부하시고 의학대학을 통신으로 다니시고, 그 다음에 평양 영화 촬영소, 여기서 말하면 드라마 촬영하는 데죠. 거기서 그 외과에서 계시다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의주로 오셔서 거기서 신의주 시병원에서 외과 그 의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그 나쁜 말로 하면 총상 과부죠. 근데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뭐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인권, 그다음에 복지 이런 말을, 생소한 말을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 말하자면
어떤 그런 폭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시는 않고 어쨌든 조금 체험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엄마가 다니실 때 거기 초급당 비서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굉장히 그런 문제 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치근대고 해서 엄마가 그걸 거절하셨는데 거절했다고 저희 엄마를 인원 축소 바람에 태워가지고 엄마를 축소해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공장에 조금만 질려서 거기 의사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서 원래 군병원까지는 한 10분 정도면 이게 걸어서 10분 정도면 병원에까지 출근을 하였댔는데 엄마가 이제 그 초급당 비서에 그런 진짜 정당치 못한 행동을 해서 엄마가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 38 재봉기 공장 진료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게 거리가 걸어서 한 1시간 거리가 됐어요. 근데 거기는 출퇴근한다는 게 이렇게 통근 버스라는 게 없으니까 엄마는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떠나서 거기서 출근하시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엄마하고 같이 밥 먹은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거기 걸어가고 걸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해서 진짜 발바닥도 이렇게 뒤에가 막 이렇게 이만큼씩 이렇게 한 뼘씩 이렇게 짜가지고 그 깊이가 한 5mm 정도 이렇게 짜게지고 하나게 피가 다 보였어요. 항상 엄마는 거기다 이렇게 거약을 바르고 비닐을 이렇게 감고 그다음에 양말을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철이 없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왜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왜 먼 데를 다니시지?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철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그때야 엄마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피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는 그 인권 이런 북한에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북한에 뭐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혼자서 정말 그러니까 뭐 재혼도 안 하시고 다른 분도 만나지 않으시고 정말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한테서 이렇게 얘기 들은 거는 다른 애들이 다 그 입밥을 먹을 때 너는 어데오밥이라는 게 강냉살 절반하고 잎살 절반 이렇게 섞인 밥인데 그걸 먹어도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대트럼 바지 입을 때 너는 면바지 입어도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 엄마는 네가 바라는 걸 못 해준다. 혼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어렸을 때도 엄마가 아무리 병원에 계셨어도 그 배급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저 새 옷이 부럽다 이런 말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71년생이니까 제가 25살에 저희 소학교 선생님의 중매로 소학교 교장 선생님의 중매로 저희 신랑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때 당시 그 교원대학 교원이었어요. 저를 만날 당시는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 평양에서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그걸 다 수료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사범대학 그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렇게 그 근무할 당시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그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뭐 중졸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저하고 어떻게 짝이 되냐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제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정열적으로 다가와 주셔가지고 정말 그 결혼 생활 4년을 정말 남들이 너무 부럽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 오래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거든요. 그 사람 만날 때 엄마는 연로 보장으로 공장을 그만두시고 엄마는 집에 계셨고 저희 세 식구가 같이 살다가 제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다 보니까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도 전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소독 기구를 제대로 소독을 안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기 탯줄을 이렇게 잘랐는데 애가 폐혈증이 와가지고 애가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제 아기 나이를 세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가 이제 살아있으면 25인데요. 24살인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저랑 이렇게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신랑이 행불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그 머리칼 냄새, 눈빛, 웃는 소리, 목소리 너무 생생해요. 저는 헤어진 지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98년도에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신랑이 평양에 있을 때 아마 그 반당 반정부 가담 그런 그 그룹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김일성이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반당 반정파 분자들은 박사원생 연구생들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뭐 이게 일반 서민들이야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뭐 정부의 정치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보는 안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조금 배운 사람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 버이브나 그런 데서 굉장히 그 미행을 많이 했어요. 저희 신랑이 그런 상황에서 그때 북한에서 한때 평양에서 소관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1995년도, 96년도 때 소관이 사건이란 게 뭐냐 하면은 그 소관이라는 사람이 북한 중앙당에서 농업상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반당 반정파 분자라고 체포되고 그 사람 체포되면서 그 사람의 측근들이 진짜 몇백 명이 체포돼 가지고 많이 그 사형당하고 뭐 정치 교화소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생사를 모르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신랑도 후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신랑도 그 소관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와 결혼해서 그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모르죠. 저희 신랑은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항상 저에게 저희 신랑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기회가 되면은 꼭 한국으로 가자. 너랑 나랑 손잡고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으로 가자 하면서 저에게 그 시도 많이 써줬어요. 저희 신랑이 그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시 구절이 아직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냥 한 줄만 너랑 나랑 손목 잡고 눈물의 강을 건너 따뜻한 강남으로 가자고 이렇게 그런 시를 저한테 써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1997년에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1998년 3월 15일 날인데 그날 그 사람이 아침에 떠나면서 이렇게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저녁에 일찍 올게 이렇게 해서 손을 흔들고 떠난 사람이 저녁에 뭐 11시 12시 되도록 오지 않고 근데 그냥 굉장히 그때 저녁에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찾아갔어요. 학교에 찾아갔는데 정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냥 느낌이 왜서인지 이거 딱 보이브에 체포된 것 같다.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어떤 느낌이 그렇게 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제가 그냥 누워서 그냥 있었는데 한 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3월 15일 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22일 날 그날은 3월 달이었는데도 유난히 그날은 날이 너무 따뜻했어요. 참새들도 막 이렇게 제들제들 지저귀고 근데 그날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제깔제깔 하는 소리, 참새들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정말 세상에 이게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지금 생사를 못 오고 지금 오지 않고 이랬는데 그런 이거 바깥에 어떤 그런 뭐 참새가 우짖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식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3월 22일 날 인민반장의 문을 두드리고 혜영이 어머니 하면서 찾아서 엄마가 나갔는데 그 군복 입은 사람들 3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 소개를 하는데 국가보위 사령부에서 왔다고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에서 왔다고 하고 소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택 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가택 수색을 하는 것도 뭐 저희들한테 이게 무슨 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인권 자체가 이게 조금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데니까 그 수색 영장이란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당할 뿐이죠. 근데 본인들이 절대 손을 안 대고 우리 엄마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찬장문을 열어라, 가매를 들어라, 장판을 이렇게 뒤집어라, 이불을 다 꺼내라, 이불
이거 옷장 안에 제 옷을 다 꺼내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절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택수색을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책에서 치 떨린다는 글을 많이 읽었어요. 책에서는 어떤 만행에 대해서 치가 떨린다 이런 그 책에서 그런 글줄을 많이 읽었지만 제 생에 처음으로 치가 떨리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치가 떨리는 걸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치 떨린다는 거 제가 체험했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날이 따뜻했어요. 그냥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팔, 다리가 그냥 이게 경풍 만난 사람처럼 그 3시간을 이렇게 떨었어요. 떨고 이렇게 손발이 가드라들고. 그게 후에 생각해보니까 치 떨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앉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이렇게 살머니 잡아주면서 너무 노련한 거예요. 앉아서 괜찮다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가택수색하면서 저희 신랑이 저희 신랑이 썼던 일체 작품들, 그다음에 출판물들, 저희 신랑이 작품들이 많이 영화문학이나 영화문학 잡지나 청년 신문이나 이런데 많이 잡지가 이렇게 게재됐거든요. 그런 책 게재됐던 그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회수해서 이렇게 저희 보고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엮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엄마 보고 사이가 지금 좀 추운 데 있으니까 두터운 옷으로 좀 준비해 놓으라.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체포됐구나 해가지고 그냥 저는 모든 걸 그냥 체념했어요. 체념하고 그다음엔 그 사람들이 뭘 말아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일체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가면서 이제 사유가 죄가 없으면은 인사풀려 나올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는 게 응당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가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그다음엔 단식을 해서 제가 그때 체중이 32kg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귓뺨을 치시더라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매 맞았어요. 내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엄마도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엄마도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때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슬프다 보니까 엄마의 슬픔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서 그때 이게 귓뺨을 이렇게 여기 2대인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고 나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엄마를 보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엄마가 일생 동안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쳤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인가 동포의 지도원이 저희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는 그때가 지금 조금 몇 달이 흘러서 9월 달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더 보입에 가서 허경철 지도원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왜 그러지 해가지고 제가 엄마와 같이 더 보입에 갔는데, 허경철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문에서 이렇게 접수해서 찾아서 보니까 그때 저희 집에 가택수색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신랑을 예심했던 담당 예심원이었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어떤 이런 신문실 같은데 한 2평방이나 되겠나 이런 신문실에 엄마를 저 밖에 그냥 놔두게 하고 저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저를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말을 하면서 야 거기 앉아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거기 앉아라 하면서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앉지 않고 서서 그 사람을 이러고 봤어요. 보다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한테 죄인 취급하지 말라. 당신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할 것 같으면 난 당신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 말을 좀 주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공화국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해. 나의 남편이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나의 남편이 죄가 진 것과는 나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보더니 그 다음에 의자를 잡아당겨서 앉으세요 하면서 그때야 예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는데 그냥 결론은 그거였어요.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는 거. 그러니까 강제적인 이혼이지만은 절대 강제적이라고 제가 말할 수 없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말하는 게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저도 관리소에 간다는 거.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솔직히 다 포기한 상태니까 딱 끝까지 관리소에 가면 가고 이랬지만은 저한테는 엄마가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관리소에 가겠다고 하면은 엄마도 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그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인들 다 하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 죄가 감소되거나 그 사람이 뭐 다시 나올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북한은 정치범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의 생사는 가족들에게 알려주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살인자들도 면회를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여기 와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지금 말이 조금 가지쳤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랑과 이혼하라는 게 기본 그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저에게 문건을 2장을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는 나의 남편 정성학이, 저희 신랑 이름이 정성학이었어요. 나는 나의 남편 정성학이 반당 반국가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와 살 수 없으므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제가 간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쇼크를 많이 먹곤 했어요. 어렸을 때도. 근데 갑자기 그 글줄 보니까 그냥 귀에서 무슨 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앞이 파래지면서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 들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수표하겠습니다 해서 수표하는데 거기다 이제 지장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 버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해영동무의 어머니가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엄마 가족들은 다 중국에 계시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따금씩 사사여행으로 형제들 만나러 가곤 했어요. 근데 그때 버의원은 저한테 이렇게 딱 말했어요. 예, 혜영 씨가 이렇게 이제 이혼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엄마가 중국 가는 문제도 한낱 어떤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때부터 아무리 형제들한테 한번 사사여행으로 요건을 내서 가보려고 해도 정부가 승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그 형제들이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엄하다가 뇌출혈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은 홀로 오고 쌍은 화는 쌍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냥 97년도에 애가 그렇게 되고 98년도에 신랑이 체포되고 99년도 11월 달에 엄마가 반신 뇌출혈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뇌출혈은 병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그냥 뇌출혈이 되면 그건 불치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반신불수로 11년을 앉아 계셨어요.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방석을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두껍게 해드렸는데 그거 조금 몇 달 안 좀 방석이 이렇게 납작해져요. 그러면 또 입을 또 뜯어가지고 선물해서 또 방석을 이렇게 두툼하게 해줘가지고 또 이게 너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엄마가 11년 동안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 옹치 살이 굳은 살이 다 배겨서 이렇게 보라색이 돼서 이렇게 단단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다 잊어먹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는 11년 동안 엄마한테서 혜영이란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 일춘하고 약도 제대로 못 쓰고 그때 솔직히 북한은 전 세계 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무료 교육 그러면 의무 무료 치료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 병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약 대주는 데가 없어요. 본인이 다 자비로 부담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사온 약으로 주사 맞춰주고 내가 사온 약으로 엄마를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데 그때 저는 엄마 뇌출혈 걸렸을 때도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는 북한에 지금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엄마도 형제가 안 계셨고 저도 또 이렇게 무남동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려면은 내가 벌이도 해야 되고 엄마 케어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일 다니다가 일 나갈 형편이 못 돼요. 공장에서 배급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수를 눌러가지고 밤에 국수를 눌러가지고 강냉이 국수를 눌러가지고 그걸 지고 20리길을 걸어서 농민시장에 가서 그걸 이렇게 쏘매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체중이 42kg였어요. 그때 제가 국수를 40kg 내 체중만큼 지고 다녔어요.
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겉은 이렇게 송송하지만 이게 무릎이 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지금 제가 잘 못 걸어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걷지 못해요. 그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상당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국수찜을 지고 26끼를 걸어서 그걸 하루 종일 써매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강내를 또 사가지고 국수방에 가서 밤새 또 누르고 하는데 제가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그 국수방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좀 사정해가지고 국수방에서 국수 눌러주고 저기 밤에는 집에 와서 엄마를 케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엄마가 이렇게 기저귀를 찼어요. 기저귀를 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북한 같은 거는 저희 집이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달동네죠. 한국말로 하면 달동네예요. 이렇게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둔독에 다닥다닥 있는 집인데 수돗물이란 게 없어요. 거기는 저 아래 이렇게 한 10분 정도 내려가면 공동 수도가 이렇게 두 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수돗물 어쩌다 나오게 되면은 그 집집에서 물통이랑 물통을 다 가져다 줄을 그저 한 200m, 300m 세워놔요. 그러다가도 수돗물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그 호스고 하고서리 다시 그 빈통을 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물은 그냥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고개 내려가서 그 방공호 판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사시에 그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 굴간이 있어요. 거기서 굴간 물이 나오는 거 그거 길어다가 이렇게 저희가 그 쓰곤 했는데 엄마 기저귀 같은 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제가 거기 내려가서 빨곤 하거든요. 새벽에 4시쯤 되게 되면 제가 그 보채다 엄마하고 기저귀 이구슬이 그걸 이제 이거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오름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보치는 다 깨지고 기저귀는 눈에 가서 다 이렇게 얼어서 붙고 제 머리는 이렇게 다 눈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쇼크 먹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깨났어요. 근데 새벽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제 김에 깨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오름에 다 붙어가지고 제가 머리카락 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다 뜯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기저귀를 끌어안고 집에 와서 그 양철 그 양동이를 가지고 또 내려가서 그 빨아가지고 놀고 그때는 그 어떤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보니까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요 힘들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뭔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나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나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는 그때 꽃제비가 엄청 많았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아닌 말로 빨래 여기 팬티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놔도 그 꽃제비들이 그 갈고리 같은 걸 가지고 다 걷어내요. 근데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밖에다 못 널어놔요. 그래서 집안에 부엌에다 이렇게 빨래줄도 넣고 거기다 이렇게 옷을 널어놓고 이렇게 어디 장사랑 가곤 하는데 꽃제비들이 그 창문 이렇게 유리를 다 뜯고 그걸 또 옷이랑 하나하나 다 걷어가지고 그걸 장마당에 나와서 빵이랑 이렇게 바꿔 먹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딱 내추럴 맞기 몇 달 전에 집안에 다 도둑 맞춰가지고 갈아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딱 국방색 잠바에다가 그 까만 바지 그걸 1년 내내 사시절 그걸로 입었어요. 단벌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갔다 일하고 와서 그 옷 이제 빨아가지고 세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옷을 꼭꼭꼭꼭 늘어서 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털어서 아침에 채 마르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 정말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기는 내가 그때 어떻게 버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내가 너무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매 사람들이 개개인이 저저마다 이렇게 진짜 비참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이만감이나 모란봉 클럽에서 나오는 그 이제 어떤 스토리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다 거짓말이다, 시나리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그 땅에서 나서 자라서 그 땅에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감히 말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생활이라는 게 이거 왜 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2010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재탕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장례 치를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언니한테 가서 그 언니 가서 내가 울면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나 엄마 이렇게 뭐 관 이렇게 뭐 두꺼운 판자는 못 해줘도 판자 같은 거라도 나 좀 해달라. 그 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좀 해달라. 저는 친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신랑한테 말해가지고 판자가 한 1c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판자로 엄마 그 관을 만들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입관해서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화물 자동차가 없어요. 승리어팔이라고 털털이 화물 자동차인데 거기다가 엄마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엄마 밥 먹고 엄마 편말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엄마 관이 내려갈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엄마 땅속에 내려가는 거 다 벌떡에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엄마 이렇게 힘든 세월 엄마가 진짜 이렇게 버티셨는데 그래 땅속에서 이제라도 편안히 쉬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상황 당시에는 제가 엄마 약 해줄 만한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그 재탕에 오셨을 때도 약 하나 못 쓰고 그냥 그 정신이 맑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된 상황에서 엄마가 다시 재탕을 오셨는데 그냥 생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 팔다리는 보라색이 되면서 다 썩어갔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엄마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엄마 살 썩는 냄새가 굉장했어요. 그냥 제 살점을 그냥 다 뜯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 그 장례 치를 때도 차를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엄마 오일장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 옷 다 입히고도 5일 동안 그 방에서 그 시체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방치하기보다도 그냥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차도 구하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시체를 그 5일 동안 거기다 방치하다 보니까 그냥 엄마 그 시체가 이렇게 다 썩는 거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마 입관시킬 때 굉장히 마음이 저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지금까지 너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땅속에서 편안히 계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지 않고 다 이렇게 가져갔던 그 음식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내려오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혜영이 내가 차라리 통곡 가고 엄마 관에 매달리고 했으면 우리가 좀 괜찮을 텐데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굉장히 네가 무섭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슬퍼서 이런다기보다도 그냥 그때 만약에 제가 울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뭐 가슴이 그다지 미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엄마 생각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불면증에서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쌀 걱정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 욕실에 들어가게 되면 더운물 찬물 이렇게 틀게 되면 더운물 찬물이 1년 365날 나오지. 전기도 항상 1년 365날 환히 켜 있죠.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응당한 거를 생각하지 감사한 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이러고 그 하늘을 쳐다보다가 내가 어떻게 서울 하늘 아래 와 있지? 우리 신랑이 그때 나랑 손잡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저 사람 무슨 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가? 이렇게 아주군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걸로 생각했댔는데 내가 지금 서울 하늘 아래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날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항상 저희 엄마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 엄마가 뇌출을 맞기 전에 혜영아 나는 그냥 강냉이 쌀 한 자루, 이 쌀 한 자루, 콩 한 자루 이렇게 넣고 그거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엄마 소원이 그거였어요. 근데 엄마랑 나랑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봤어요. 그냥 배급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김일성이 때는 배급을 제대로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배급 엄마하고 나하고 한 분께 14kg씩 이렇게 타고냈으면 그걸로 이렇게 돼서 먹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잎쌀 한 자루, 뭘 한 자루 이렇게 못 살아봤어요. 그 북한에서 살 때에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진짜 우리 이렇게 나우 단체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쌀 매일 이렇게 10kg씩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쌀자루가 이렇게 크뜩크뜩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다용도실 문을 열고 이렇게 쌀자루로 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와, 나도 이렇게 살 때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 때가 있구나. 엄마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만약에 내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 뇌출혈 맞은 엄마라도 그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한국 오는 그런 통로를 내가 알았으면 내가 진짜 엄마 업고라도 무슨 짓을 해든 올 수 있었겠는데,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어떨 때는 코다리 같은 거 먹고 싶어서 코다리 이렇게 타게놓고 그거 딱 보다가는 엄마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못 먹곤 해요. 진짜 어쨌든. 그리고 아까도 저희 신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었지만은, 그래서 저희 신랑은 아직 생사 몰라요. 저 생사 모르고 저희가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신랑하고 생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또 엄마대로 진짜 김일성의 귀국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살았었으면 됐을 걸 이렇게 북한에 오셔가지고 엄마도 정말 너무 걱정 많은 인생을 겪었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배낭 하나 지고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렇게 쌀 걱정 먹을 걱정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넣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 신랑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제가 장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국수 장사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지떡을 해서 팔았어요. 기지떡을 내가 해가지고, 제가 음식은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기지떡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쏘매로 팔곤 했는데, 그때 비사 그룹바라고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못 하겠어요. 장사라는 거는 비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황색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통제가 심했는데,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장 안에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구소리 가서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개당씩 팔곤 했는데, 그날도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 가려고 지금 시장에 가는 길을 통과하는데, 그때 비사회주의 그룹바들, 그다음에 남성 분주소,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경찰들이죠. 그들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쪽 길통로하고 저쪽 길을 이렇게 차단했어요. 이렇게 차단하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구물 안에 거기들이죠. 그런 사람들 몽땅 다 이게 사과 팔던 사람은 사과 뺏기고, 신발 팔던 사람은 신발 뺏기고, 뚝 팔던 사람은 뚝 뺏기고, 해서 큰 구름마에다 이렇게 다 쓸어 먹는 거예요. 그거 저는 모르고 그냥 이국 가다가 저도 이렇게 다 띄웠어요. 그때 돈도 없다 보니까 정말 요거 쌀 2kg, 3kg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제 본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국 가다가 이제 경찰들이죠. 안전원들이 야야 너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가니까 그걸 뺐더라고요. 뺏고 소리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장사하냐? 근데 정부에서 배급을 안 내주고 공장이 다 이렇게 문 닫고 이런 상황에서 장사 안 하면 어떻게 굶어 죽여야 되잖아요.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 해서 제가 비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뺏기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길바닥에서 팔지 말라는 데서 팔라고 한 게 아니라 시장에 들어가서 팔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니까 저를 보고 대답질 한다고 하면서 남성 분주소에 오빠시라는 별명이 오빠시였어요. 오빠시라는 게 일제 경찰이고 악질 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악착하게 놀았기 때문에 풍산군, 양강도 풍산군의 인민들이 경찰 별명을 오빠시라고 이름 지은 그게 악착한 어떤 대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분주소에 그 사람 이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오빠시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거든요. 근데 오빠시가 지금 나한테 지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쌍말을 할게요. 여름에 갔나 왜 누가 똑바로 두고 왜 빤히 쳐다보냐 하면서 저희 왼쪽 종갱이를 구두 신은 상태에서 종갱이를 그냥 때렸어요. 근데 저는 맞는데도 신음소리 하나도 지르지 않고 그냥 올려다 봤어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맞았어요. 그러다 몇 개 맞아? 한 20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갱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뼈가 이게 금이 이렇게 흠뻑 들어가서 지금 이쪽 종갱이는 흠집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 없이, 제가 지금 인권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유 없이 죄도 없이 그렇게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뚝 다 떼우고, 그래도 그릇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뚝 그릇이 가는 실려 있는 구루마를 제가 따라서 가니까 고아원에 그걸 다 부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아원 선생들한테 뚝은 부려놓대 그릇만은 달라 하니까 그릇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지금 고난의 행군 때문에 힘들지 않냐?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내가 처지가 다 같은데 지금 경찰들도 없고 하는데 그릇 같은 걸 뭘 못 주냐?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
당신들도 폭군이냐? 내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그 그릇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에는 제가 한 3시, 4시면 이렇게 집에 오곤 했는데 제가 지금 밤 12시 되도록 안 오니까 엄마는 지금 사색이 돼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아니 그냥 무슨 일이 없었어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다리가 이렇게 벗어요. 다 보라색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종갱이 아래는 몽땅 보라색이 되고 다리가 이렇게 벗어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게 진짜 그 번전 또 떼우고 나니까 엄마랑 나랑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친구분의 집에 가서 강내를 2kg인가 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루내가지고 강내를 이렇게 가루 봐가지고 그거를 죽 써서 시래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시래기 죽으로 우리 끼를 때는 하루에 한 2끼 먹었어요. 근데 배부르게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입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입밥 그냥 흰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친구분네 집에 갔는데 그 집은 군관 장교분이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유족했어요. 군관들은 그 병사들한테 그 배당되는 그런 걸 중간에서 다 하게 도중에서 갈취해 먹다 보니까 군관들 생활이 너무 유족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이모니 냄비에다 동태를 한가득 끓여놨더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거 보니까 너무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마 보고 혜영 엄마 같이 앉아서 한 끼 하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오셔가지고 야 아까 전이네 집에 갔는데 그냥 냄비 이만한데다 통태를 그냥 가득 끓여놨더라.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말이 귀가 쟁쟁해요. 그래서 자꾸 코다리 걸려있는 거 보고 하게 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예, 자꾸. 그리고 한 번은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였는데 저희 같은 거는 라면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루에 1,500원 정도 벌 텐데 라면 한 봉지에 500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구치숨에 버려야 그 라면 3봉지를 버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그때는 먼에게 행군 때다 보니까 장마당에 그 단속을 했어요. 저녁에 5시부터 장보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 기다리고 있느라니까 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 거여서 엄마 보고 엄마 우리 한번 라면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엄마 좋지 그러는 거에서 그 전날에 번 돈 1,500원 가지고 매대에 내려가지고 라면을 3개 사다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서로가 이렇게 다퉜어요. 내가 더 많이 먹어라 내가 더 많이 먹어라 해서 땅에도 막 뚫고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졌죠. 엄마가 저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그 라면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이 나고 허무해지더라고요. 배는 부른데 맛있었다고 먹는 순간은 정말 후루룩도 못 먹었어요. 감미하면서 먹자 해서 한 올이 한 올이 정말 감미하면서 먹었어요. 음미하면서 그 라면 한 올이 한 올을 국물까지 다 마시고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엔 맛있다 배부르다 이런 생각이 지난 다음에 걔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이거 지금 라면 요거 한 그릇에 내가 어저께 하루품을 내가 그냥 배에다 였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엄마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북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라면을 못 먹어봤어요. 예.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이게 성도분들이 이렇게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저는 진짜 브로커비도 하나도 안 내고 진짜 이거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서도 그래요. 이렇게 갈 때에도 항상 내가 초심을 잃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아닌데 그래서 그래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엄마도 우리 혜영이 잘한다. 우리 혜영이 영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